그래서 X 데이터랑 Y 데이터로 나눠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칼럼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새로운 칼럼을 추가해 보려고 이제 그 검사 결과의 정상 수치들을 인터넷에 직접 사와서 정상과 비정상을 그 0으로 1로 나눠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해 봤고요. 크레아틴 키나제 정상 범위는 50에서 250, 혈소파는 13만에서 40만, 박출계소 50에서 70, 혈중 크레아틴 수치 0.5에서 1.2, 나트륨 수치 135에서 148 이렇게 해서 정상 수치는 1, 아니 비정상 수치는 0 해서 새로운 칼럼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좀 코드를 짤 줄 몰라서 잘 길게 나열해서 한눈에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칼럼을 또 추가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관찰 기간이랑 이거를 또 주나 월로 나눠서 파생 변수를 또 추가해주는 게 좋다고 저번 회의 시간에 들어서 새로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이제 너무 큰 범위가 편차가 큰 아웃라이어들은 이렇게 아웃라이어를 설정해줘서 그 페리아틴 키나제 수치가 너무 큰 수치 아니면 혈소만 수치가 너무 작거나 큰 수치는 몇 개 인덱스를 설정해서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인덱스가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각 팀원이 모델링하고 학습하고 결과를 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먼저 일단 결정 트리 하고 아까 여기선 안 나왔는데 제가 전처리 한다고 나름 막 박스 플롯 보고 이렇게 막 드롭 이상치가 너무 많아서 막 드롭 시킨 게 칼럼이 한 2개인가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스탠다드 스케일로 적용해가지고 결정 트리로 학습을 시켰는데 네, 한 73% 정도 정확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로 된 데이터들을 적용해서 활용을 시킨 거고, 근데 민맥스 스케일러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런 정확도 측면에서. 네, 그래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일단 넘어갔고요. 그리고 네,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전처리 안 한 것도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리 안 한 게 저는 더 높게 나와서 좀 속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 트리를 이제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또 점점 성능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81.6%까지 결정 트리에서는 네,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GBM 그 모델을 이용해봤는데, 네, 확실히 뭔가 성능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게 나와가지고, 네, 네, 86%라는 네, 좋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보고 이제 결과를 봤는데 0.9, 90%라는 네,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옆에 1.0은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 학습 데이터도 그 정확도를 해봤는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100%가 나와가지고 뭔가 약간 찝찝한 기분이 있지만 네, 그냥 이렇게 약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데요. 저는 한 3가지 모델을 해봤는데 처음은 랜덤 포레스트로 해봤습니다. 그냥 랜덤 포레스트에 제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적용한 걸 넣었을 때는 정확도가 8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이렇게 값들을 에스티메이터스는 100에서 200, 뭐 맥스텝스 이런 식으로 넣고 네, 가장 많이 쓰인다는 튜닝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걸 넣어서 돌려봤는데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높아졌죠? 아까 몇이었죠? 84 정도 나왔는데 했을 때는 8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처 중요도도 확인을 해봤는데 타임이 제가 그 시각화했을 때 EDA 했을 때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rum 크레아틴, 그 다음에 박출 계수, 나이 순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XG 부스트를 적용을 해봤는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돌렸을 때는 처음부터 높게 나왔어요. 87%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튜닝을 했을 때 튜닝 이제 그 아까 랜덤 포레스트랑은 좀 다른데 얘네 3개만 적용을 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 높아졌죠. 한 88% 정도로. 저는 이 점수가 최대예요. 모든 모델을 돌렸을 때도 이게 최대라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이게 최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XG 부스트의 피처 중요도는 역시나 타임이 높게 나왔는데 얘는 아까 그 랜덤 포레스트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박출 개수가 그 다음 순위고 그 다음에 혈중 나트륨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 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게 그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트 GBM도 적용을 해봤는데 얘를 그냥 돌렸을 때는 네, 86%? 약 87% 정도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도 튜닝을 했는데 얘는 네. 어? 얘도 거의 달라진 거 없이 계속 이 점수로만 나와서 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피처 중요도가 조금 다른데 얘도 타임이 일단 1이고 그 다음에 박출 개수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다음에 나트륨 개수하고 크레아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책에 나왔던 다양한 그 학습 방법을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전과 후에 어떤 정확도 차이가 있을지 보려고 다 나열을 해봤는데 우선 결정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회기, 엑스지부스트, 라이트 GBM을 이렇게 모델을 다 만들어서 다 비교해보려고 훈련을 다 시켜봤습니다. 했더니 결정 트리가 우선 가장 낮은 값인 0.8도 안 나왔고요. 랜덤 포레스트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0.88.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도 0.88. XG 부스트가 0.89, 라이트 GBM이 0.86 이렇게 정확도가 나왔고요. 제 그리드 서치 CV로 최적 파라미터를 정해주는데 결정 트리는 맥스 뎁스는 이제 그 최대 깊이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민 샘플 스플릿은 그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샘플 수를 민 샘플 리프가 그 리프 노드가 되기 위한 최소 데이터 샘플 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그 파라미터를 튜닝해주고 나서 정확도가 0.86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거의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또 랜덤 포레스트는 맥스 뎁스 설정해주고 그 결정트리랑 똑같이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주고 했더니 0.8814 그래갖고 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 튜닝에. 그리고 XG 부스트는 맥스 뎁스 설정해주고 민 차일드 웨이트가 그 트리의 분할을 조절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해주고 홀 샘플 바이 트리라는 그런 또 파라미터가 개별 트리를 학습할 때마다 그 무작위로 선택하는 피처의 비율을 0.5, 0.75 해서 설정해줬는데 정확도가 0.8814가 나오고요. 라이트 GBM은 넘 리브스가 하나의 트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리프 개수, 또 맥스 뎁스는 최대 깊이, 민 차일드 샘플은 말단 노드 리프가 되기 위한 최소 데이터 샘플 수, 그리고 서브 샘플이 그 약한 학습기인 위크 러너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샘플링 비율을 이렇게 설정해줘서 했더니 0.8814가 나왔습니다. XG 부스트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30초 정도가 나왔고요. 라이트 GBM은 한 7초 정도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 그래서 이게 제가 PPT에 빠졌는데 그 비교를 해보면은 데이터 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 정확도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결정 트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확도에 별 차이가 없어서 아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그 데이터 개수가 많아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랬고 또 뭘 더 해볼까 하다가 그 책에 나온 보팅 분류기를 했는데 그 보팅 분류기가 그 지금까지 앞서 나왔던 모든 학습 그 방법을 다 짬뽕 시켜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정확도가 0.88이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값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아마 데이터 수가 좀 적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번 주차죠. 4주차에는 회기까지 아마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5주차에는 지금 회기 실습 조금 남은 거
그다음에 차원 축소까지 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시험 가기 전에는 군집화를 끝내거나 아니면 군집화 중반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 되게 들었습니다. 폭풍 진도네요. 진도가 엄청 빠른데요? 네, 엄청 몰아치셨는데요, 빨라요. 진도를? 와,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는 뭐 하세요? 이게 계획대로 되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저희가 군집화 다음이 뭐죠? 차원 축소 끝나고 다음에는 분석? 추천 시스템이랑 텍스트 분석인데. 네, 아마 그쪽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시계열 분석에 합류를 하지 않을까. 오, 오호, 호호호.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해야죠. 아직 저희가 이르죠. 모델 되게 많이 시도해 보신 게 좋네요. 인상이 깊네요, 되게. 저는 두 번째잖아요. 근데 그쵸? 확실히 두 번째 하는데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나은 느낌? 복습이니까요, 확실히. 네. 네. 있나? 네, 잘 보입니다. 네.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듀얼 모니터. 제가 지금 녹화랑 이거 PPT 둘 다 하고 있어가지고, 녹화에 나와도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지? 슬라이드 노트를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데. 일단 진행하죠. 보이죠?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프닝 멘트 할게요. ML팀 시계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저희는 약간 직접 실습을 한 내용도 있긴 한데 최대한 기초 스터디 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저희가 지금까지 진도 나간 이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과 시계열 모델이 어떤지에 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네. 원래 오프닝을 제가 해야 되는데, 혜리님이 제가 잠깐 어리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열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정렬된 데이터를 뜻하고요. 이 시계열 데이터는 서로 이제 상관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러한 상관성이 있는 이제 시간대로 이제 상관성이 있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가 사용되는 영역은 이제 현재는 아주 많은 이제 도메인에서 흔하게 시계열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데이콘에서 했던 그 전력 수요량 예측 문제에서도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이제 상관관계량을 저희가 봤을 때 계절이나 혹은 이제 시간별로 그 뭐 군집화가 이루어지거나 특징이 이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상관성이 시간에 따라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이제 쓰이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계열이 이제 그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복잡한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충족을 하지 못해서 사용이 되지 못했지만, 현대에는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또 여러 가지 과학 시설들이 이제 장시간 동안 고품질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그걸 이제 보관하고 이제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계열 분석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사용되는 영역은 산업 분야나 산업 분야의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아마존의 뭐 소매의 그 수요를 예측하거나 또 공급망 및 재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는 대부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그 애플 건강 앱을 넣어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저기 그 사진을 보시면 뭐 20일 평균, 뭐 23일 평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현재의 그 추세를 보고 뭐 현재의 어떤 나의 건강 상태를 이제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자원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뭐 건축, 일기예보, 또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 예측 이런 곳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다시피 이제 시간에 관해서 순서가 매겨져 있는 점, 그리고 연속한 관측지는 서로 연속적인 패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속적인 패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 죄송합니다. 어떤 게 시계열 데이터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임스탬프, 즉 데이트 타임이 있는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타임스탬프만 있다면 무조건 시계열 데이터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지만 이제 연속적인 패턴, 상관관계가 없다면 시계열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타임스탬프만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결측지가 너무나 많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결측지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사용하기가 힘들고, 또 오른쪽에 있는 예시처럼 섭취한 음식은 3가지인데 이제 동일한 시간으로 찍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컬럼이랑 타임스탬프 간의 관계가 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타임스탬프가 없어도 시계열 데이터로 접근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건 사실 좀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임스탬프가 없는데 좀 시계열 데이터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식과 같은 이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타임스탬프가 없지만 이게 어떤 연속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면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연속적인 패턴, 즉 상관관계를 확인이 된다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속적인 패턴, 즉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 이제 시계열 패턴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패턴에는 대표적으로 추세랑 이제 계절성, 주기성이 있는데 추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추세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추세, 뭐 내려가는 추세 이런 것처럼 그때 사용되는 추세라는 단어고요. 굳이 이제 추세를 판단할 때는 그래프 자체가 선형적인 필요는 없고,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이제 방향이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마다 혹은 어떤 특정한 때나 일주일마다 특정 요일에 나타나는 것 같은 이제 계절성 요인이 시계열에 영향을 줄 때 계절성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이 뭐 여름에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제 겨울엔 판매량이 좀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계절의 특성을 영향을 받는 것을 이제 계절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주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된 빈도가 아닌 형태로 증가나 감소하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보일 때 주기성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 4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예시를 들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 주택 매매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연도로 이제 깊게 들여다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봄에는 판매량이 증가하고 가을에는 판매량이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강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고, 이거를 6에서 10년의 주기로 보자면 어떤 좀 강한 주기적인 패턴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년에서 85년대까지 한 주기, 그리고 85년대부터 95년대까지 한 주기로 보면서 강한 주기성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단기 증권 그래프인데, 얘네는 1981년 시카고 시장의 100 연속 거래일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을 보이진 않지만 뭐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가 분명히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만약에 훨씬 더 긴 시계열이었다면 이제 아마 이 하향 추세가 실제로는 긴 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100일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이제 주기성은 보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호주 분기별 전기 생산량 그래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연도별로 따지자면 강한 계절성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연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주기적인 특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주식의 일별 종가인데, 이거는 이제 뭐 추세나 뭐 계절성 또는 주기적인 행동,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특성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시계열로 접근해서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예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가 정한 그 주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일별로 따졌기 때문에 주기성을 보이지 않지만, 밑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호주 분기별 전력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따졌기 때문에 추세도 보이고, 위에 있는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도 연도로 따졌기 때문에 주기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설정하는 주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시간 순서대로 나열됐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만의 특성을 이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념할 만한 것은 정상성이랑 자기상관이라는 건데요. 그중에 정상성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특성이 변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아마 전공에 따라서 평형 상태나 정상 상태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정상이랑 이 정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중에선 이 정상이 될 기준으로 통계적인 특성, 예를 들어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편입니다. 보통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게 정상 데이터다라고 바로 판가름하기는 좀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에 정상 시계열이 아닌 예시를 2개 갖고 왔습니다. 위에 그 에어라인 패신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정상 시계열의 정석 같은 친구인데요. 그 시간에 따라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 평균이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위아래 변동폭도 갈수록 좀 심해지는 걸 보면 분산도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죠. 또 일정한 주기마다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앞서 말했던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상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비정상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처리를 하면 정상 시계열로 변환을 할 수 있고, 정상 데이터가 되면 모델의 성공률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요. 분산이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로그나 제곱근을 씌우고, 평균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추세선을 구해서 빼주거나
이산 시스템에서의 미분이라고 볼 수 있는 차분이라는 걸 해줘서 변화량의 데이터로 원본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성의 경우에는 그 주기만큼 뒤에 있는 데이터를 빼주는 식으로 뭐 예를 들면 2008년 1월 데이터에서 2009년 1월 데이터를 뺀 값을 사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없애는 편입니다. 다음은 자기상관 오토 코릴레이션입니다. 아마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상관관계 분석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거기서 한 피처랑 다른 피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오셨다면 시계열에서의 자기상관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시간대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상관관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아까의 에어 패신저 데이터를 다시 갖고 와서 시간이 뒤로 밀린 에어 패신저 데이터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1년 주기에 계절성이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각 데이터가 정확히 12개월 후의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0.8 이상으로 아주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거의 겹쳐 보이고요. 반대로 17개월 정도 차이를 줬을 땐 완전히 어긋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한 상관관계 그래프는 시간차를 얼마로 줬는지를 가로축으로 두고 시간차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쭉쭉쭉 구해서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통계적 모델들의 파라미터로 어떤 걸 넣어주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이 그래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들이 있는데 머신러닝 분야랑 별개로 발전되어 온 통계적인 모델들이 있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연속적인 정보를 다루는데 특화된 모델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 모델의 장점은 우선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훨씬 적어서 무척 가볍다는 점이고 정확성을 위해서 많은 수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머신러닝 계열 모델에 비해서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비교적 괜찮은 성능을 내는 편입니다. 대신 데이터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좀 뒤처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사용하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통계학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좀 너무 어렵다는 단점도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회에서 사용되곤 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까지 이 통계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했었는데요. 아마 다다음 주쯤부터 딥러닝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 발표는 이 통계 모델들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통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계 모델은 이제 크게 보면 아리마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과 이 아리마 모델을 구성하는 AR 모델 그리고 MA 모델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AR 모델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ACF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혜리님이 자기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ACF 그래프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간의 그 각 지점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상관관계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0시점과 30시점 간의 ACF는 이 0과 30 사이에 있는 모든 지점에 영향을 이제 받는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AR 모델의 파라미터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그래프를 딱 봤을 때 그 큰 폭으로 크게 이제 그 값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 P 값을 추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큰 폭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없죠. 그래서 피해 값을 0으로 추정해서 이제 AR 모델을 쓸 수도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급격하게 그 하락세를 보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3에서 5 지점에서 큰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토대로 P 값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M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CF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 파라미터 추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PACF는
ACF와는 달리 이제 그 두 지점 간의 순수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ACF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크게 좀 그래프의 개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가 저희가 그 이전 페이지의 오른쪽에서 있었던 그래프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똑같이 MA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통해서 그 파라미터 값인 Q의 값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0과 1 지점 사이에서는 크게 그렇지 않지만 이 두 지점과 나머지 지점 사이의 값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Q의 값을 1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AR 모델과 MA 모델을 합친 모델이에요. 그 이제 복잡한 수식은 좀 넘어가고 P와 Q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그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AR 모델과 MA 모델의 그 합친 거기 때문에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순수 AR 모델로 바꾸거나 순수 MA 모델로 바꾸는 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넘어가 주세요. 차분을 이제 쓰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리마 모델에서 쓰는 이유는 이제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ACF 그래프인데 정상적인 시계열에서 ACF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그 값이 감소가 되지도 않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제 데이터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그래프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차분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비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왼쪽에 보이는 데이터를 그 차분을 통해서 오른쪽 데이터로 바꿔주면 이제 그 폭 자체는 되게 커 보일 수 있어도 이게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로 움직이는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0.15에서 마이너스 0.15 사이에서 좀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값의 크기치들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앞서 봤던 아리마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차분을 쓰는 이유가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좀 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무리는 제가 간단하게 저희 저번에 제가 실습 진행했던 내용을 좀 섞어서 LSTM이랑 방금 상호님이 설명해 주셨던 아리마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STM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존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인 이제 RNN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모델인데요. 아직 저희가 여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서 간단하게 이런 시계열 때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이라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한 거는 전통 시계열 예측 모델인 아리마랑 딥러닝 기반 LSTM을 비교하는 건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했듯이 당연히 딥러닝이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고 학습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리마 전통적인 시계열 모델인 아리마랑 LSTM 비교하는 게 조금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데이터가 풍부하고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을 때에는 LSTM이 아리마보다 높은 성능과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이걸 비교하는 글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기도 하고 간단한 데이터 예를 들면 이제
계절성이 잘 나타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리마가 LSTM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데이터가 되게 단순하고 적을 경우에는 이제 LSTM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는 여기 보면은 monthly beer production이라고 호주에서 생산됐던 이제 비어 프로덕션에 대한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월별 1일 기준으로 56년도부터 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는 이제 내장 함수를 쓴 것인데요. 시즈널 파트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균일하게 시즈널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데이터 자체 정상성이 매우 높은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 자체 아래쪽에 있는 이제 monthly view production과 데이트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도 보시면은 이 살짝 이제 증감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언제 늘어나고 언제 줄어나는지가 살짝 예측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매우 정상성이 높은 데이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LSTM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되게 간단한데요. 우선은 이제 12개월 후를 예측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임 스탬프는 이제 12개, 12개월씩 들어가는 식으로 인풋을 설정하였고요. 간단하게 그냥 200개 하고 아웃풋은 하나만 해서 아담 옵티마이저와 로스는 MSE를 사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요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12개월 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모델이 워낙 데이터가 워낙 간단한 데다가 이제 모델 자체도 복잡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로스 값이 생각보다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면은 그래서 이게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파란색 이제 선이 이제 원래 원본 데이터고요. 노란색 선이 이제 LSTM 기반, 초록색 선이 이제 아리마 기반인데요. 보시면은 아리마가 LSTM보다 조금 더 원본 데이터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조금만 더 예측을 길게 하면은 이제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렇게 작은 계열수, 즉 단순한 데이터를 작은 계열수로 비교했을 때는 전통적인 아리마 모델이 강점을 가진다라는 것을 저희 실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실습이고요. 그래서 적은 피라미터, 적은 데이터에서는 아리마가 LSTM에 비해서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까지 조금 책의 초반부라서 개념이랑 간단한 실습 위주로만 좀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딥러닝 파트를 좀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때부터 조금 뭔가 재미있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스터디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지인님이 나가셨군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가? 듣기에 좀 괜찮으셨나요? 잘 저희가 들었습니다. 실습적인 내용은 한 게 별로 없어서 이게 오히려 초반부라서 좋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도 공부하면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아마 다음 발표 때는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지 않을까, 재밌게. 오히려 열심히. 저희 그럼 진행하려던 건 다 진행을 했을까요, 저희가? 그 30일 날 발표에 대한 얘기 정도만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네요. 그것만 빠르게 하고 아마 다들 명절인데 어, 30일 날 발표도 약간 스터디한 내용을 말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오늘 했던 거 그대로 살짝 복붙하는 느낌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ESC 보면은 뭐 다른 거 해도 되긴 한데 굳이 그런 거 하기 좀 싫어서요. 네. 아니면 써 있는 게 스터디한 거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랬어서 되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발표자랑 발표 주제를 알려드려야 되는군요. 저희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22일까지. 스터디 내용을 1부, 2부로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네. 딥러닝, 머신러닝 관련 콘텐츠를 짜오셔도 되고 논문 리뷰, 프로젝트 상황 보고, 스터디 리뷰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저희는 스터디 리뷰를 네. 뭐 프로젝트 하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이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도 정해도 괜찮겠죠? 그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 뭐 저희가 딱히 뭐 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하진 않으니까. 스터디 네. 위주로 사실상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그쵸. 스터디한 거 오늘처럼 소개를 1부, 2부 나눠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렇게 준비 기간이 열흘 정도라서 살짝 오, 오늘 내로 콘텐츠를 짜기에는 명절이라서 좀 부담스러울까요? 22일까지 발표자랑 주제는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발표자만 좀 정해볼까요? 그러면 기초 1명, 시계열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정할 수 없지 않나요? 교장하실 분처럼 약간 그 발표자를 빨리 정해야 여러분이 네 30일이면 목요일이네요. 그렇죠? 네. 목요일은 안 될 수도 참여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 그럼 이제 어, 기초자들끼리 없죠. 다른 분 중에 한 분이 주시면 오, 절반. 33%에서 절반으로. 오. 분이서 잘 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네. 저희도 사실상 몇 프로야? 저희 5명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돌리면 20%죠. 20%요. 20%. 지금 빠르게 한번 돌려볼까요? 꼭 와, 이렇게 되게 말하는 과감하시네요. 사람이 항상 걸리던데 제가 지금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제비뽑기 한 명이 하는 건가요, 발표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게 전체 콘콜이라서 네, 여러 명이 발표를 하면 조금 살짝 두려운. 저도 약간 두렵습니다. 저 해봤는데, 아, 기빨려요. 혼자 해보셨죠? 직접 오늘 해봤는데, 네. 저희가 상원님, 혜리님, 승일님, 저 태정님 이렇게 맞죠? 네. 네. 아, 지금 오케이. 확정인가요? 나오면? 아, 지금 나와서 꽝 걸리시는 분이 하는 겁니다. 아, 자, 제비를 섞고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우, 일단 저는 통과고요. 아, 혜리님이 꽝입니다. 저 와. 기운 왜 이러죠? 나. 이거 약간 카톡에서 뭔가 조작을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저 지금 여기에 네. 이방 만들고 하는 뽑기에서 지금 다 꽝 걸렸어요. 근데 혜리님이 걸리셨는데 그 프로필 사진이 This is fine이라서 되게 주변에 되게 배경 되게-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뻔하게 진행하신 아. 듯한 사진이어서 배경이 불타고 있는 건 안 보이시는. 여기 앞에 커피가 있잖아요.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게 또 이렇게 또 나비 효과가. 여러분 자기 파트를 혜리님을 위해서 꼭 대본을 적는 걸로. 아, 네.
그게 좋을 것 와, 같습니다. 제가 학기 돼가지고 저 팀플 있는 거 싹 다 뺐는데. 아, 이건 지인이 물어보시는데 7학기 동안 팀플 하다가. 괜찮아요, 혜리님.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익숙하실 거예요. 파이팅.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상호님이 하실래요, 혹시?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면서. 네. 그러면은 못해도 수요일까지는 대본을 다 적어오는 걸로 하죠. 수요일까지요.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 있잖아요. 각자 한 거. PPT 근데 아래에다가 뭔가 그 목차가 지금 아예 없어가지고 각자 뭘 해올지가 좀 지금 뭔가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지인님 오시는 거 어차피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네요. 일단 네. 근데 발표는 혜리님이 하셔야 돼요. Q&A는 저희가 커버 쳐줄 수 있는데 발표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진짜 Q&A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발표는 못 하겠어요. 사모님 항상 잘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면 아무리 해도 이번 발표가 기회에 항상 새롭더라고요. 익숙해져 버리는 건 어떠세요, 한번? 약간 이게 약간 모델이 그냥 아예 학습을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아예 의미가 없어요. 과도합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이번 기회에? 이게 가득합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모델이 학습이 안 돼요. 가중치가 다 0이에요. 아무리 트레인을 해도. 발표를 하셔서 한번 과도합이라도 한번. 계속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일단은 지인님이 오시면은 조금 얘기를 더 해보고. 네. 아니면 일단 지인님한테 카톡을 좀 날려볼까? 지인님, 저희 30일 발표에 지금 오늘 발표한 거 정리해서 조 다듬기 1명, 시계열 혜리님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조 다듬기 씨도 혹시 지금 하실래요? 아예 제이뽑기? 지금 지인님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니 뭐 지인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짜. 네. 한번 아니면 지인님도 지금 제비 뽑기 하실래요? 원하시면 바로 되게 행동력이 강하시네요. 일단 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지인님 날벼락. 데이콘 그러게요. 같은 데이콘 같이 하는 것도 콘텐츠 중 하나긴 한데. 그러면 데이콘 발표할 사람도 한 명을 뽑는 건 어때요? 근데 그러면은 20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럼 압축해서 뭐 하나당 777 해야죠. 뭐. 6분씩 하면 되겠죠. 뭔가 그럼. 너무 좀 그럼 데이콘 발표자도 뽑을까요? 3명. 스터디한 것도 소개하고 데이콘 한 것도 소개하는 3명이나 발표를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 대상으로 재입복귀를 한번 다시 해야 돼요. 내 의견은 살짝 기다려 봅시다.
목차를 저기 화이트보드에다가 한번 써놓고 있어요. 네. 되신다면 구경을 좀. 스터디 데이콘 발표. 전 페이지. 요 그럼 한 명만 희생자를 더.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제가 좀 진짜. 일단 그럼 빠르게 그 뭐냐 그 기초 스토리 팀에서 한 명을 올가내야 될 것 같은데. 제비 뽑기 올려도 괜찮을까요?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저희 아마 저기 전체 콘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쵸.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일단 빼고 돌리는 걸로 하고. 그래야죠. 안 그러면 제 생각에 혜리님이 1학기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서 진짜 다음 혜리님 주 실습 데이콘만 좀. 발표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아, 다음 주 데이콘도 또 걸리면 진짜 문의 넣으러 갑니다. 네, 디님이 돌아오셨어요. 어떡해요. 디님이 오케이만 하시면 바로 와, 이제 1대1 제비 뽑기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너무 안심만 하시는 게 오늘 발표 안 하셨으면 다음에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들리세요? 네, 디님 들립니다. 제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디님. 네. 디님, 그래서 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저희 기초다듬기 팀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발표자를 2분 중에 한 분이서 하셔야 돼요. 기초다듬기는. 2분 중에 한 명? 그래서 뭐지? 저랑. 누가 못 온다고 하셨죠? 성민님이 목요일에 아마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아, 근데 이번에 발표한 사람은 다음번엔 발표를 안 하는 식으로 해서 발표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게 혜리님을 위해서. 뭔가 좀 이상한데요. 되게 공평하고 공정한 제비뽑기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데이콘 발표할 사람하고 저 기초다듬기 팀에서는 명진님하고 저 중에 한 명이 하는 걸로. 네. 일단 여기서 한 명을 고르고요. 이거 안 고른 그럼- 사람들에서 데이콘을 고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뭐지? PPT도 각자 만들어야 되나요? 데이콘 아니 근데 스터디는 사실상 오늘 한 거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 네. 데이콘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콘 쪽만. 네. 특히 기초다듬기는 PPT 너무 잘 만드셔서 굳이 더 손을 댈 필요가 있나? 네, 이론적인 부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발표 20분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어. 너무 또 길면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아, 그러면 그럼 명준님 저희 제비 뽑기 하러 가요. 네. 올려드릴까요? 네,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뽑히신 분들 모두가 네, 그 데이콘 자 명준님과 지인님의 1대1 승부로 가겠습니다. 자, 꽝이 하는 겁니다. 꽝 네. 올렸습니다. 왜 네, 아, 네 명준님이 이제 이번에 이제 콩콜 때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데이콘을 남은 사람들끼리 해야 되잖아요.
또 올려주세요. 또 혜리님하고 올려보겠습니다. 명주님 빼고. 네, 그렇죠. 자, 이거 되게 살 올려보겠습니다. 떨리네요. 대리님과 명주님을 제외하고 꽝을 뽑는 어. 사람이 발표하는 겁니다. 6명 중에 1명. 성민님도 하나. 제외해야 되지 않아요? 아, 맞네요. 승희님도 요번엔 빼고. 자, 5명이에요. 20% 확률. 하나, 둘, 셋. 아, 통과. 성민님이 성민님. 이거. 제가 다른 사람 뺐네요. 죄송해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거 제가 잘못 뺐네요. 죄송합니다. 혜리님, 성민님, 순간적으로 명주님까지 그거였죠? 발표였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5개. 승희님, 지인님, 저, 태정님, 상원님 이렇게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발표는 상원님이 아. 이번에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PPT를 어떻게 할지 조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데이콘을 네.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 PPT는 그 내용이요? 아니면은 코드를 보여주는 식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코드라.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 데이콘을 하면은 전반적인 EDA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혹시 지난주에 제가 데이콘 했을 때 그 코멘트 단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저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혜리님 거라마 참고를 하시면 그 EDA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네.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발표자. 근데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좀 네. 중요한 것만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아요. 저희 하는 게 많아서. 그렇죠. 데이콘 요거 얘기를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떤 PPT. 거를 선정해서 넣을지 약간 좀 저희가 지금까지 한 실습을 넣을 거라고 해도 전원에 그거를 넣을 건 아니잖아요. 살짝 좀 그렇죠. 인상 깊었던 것들 위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발표했던 그래도 것들 중에. EDA 하는 거랑 모델 돌리는 거 파트는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번에 그 상원님이 하셨던 거 뭐지? 좀 옛날에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다중공선성 관련해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거 7분 안에 절대 못해요. 네. 그래요? 네. 그거 강의로 50분짜리입니다. 그러면 압축해서 5분 만에 설명해 보여주시는 건 어떤가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저희가 맞죠? 교수님을 모셔도 그건 안 됩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약간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자르면은 아마 한 95%는 다 모를 거예요. 그건 좀 설명하는 의미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좀 그래요. 순수하게 저희가 데이콘 한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 2개 정도만 뽑아서 설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은 어렵지는 않을 거고 내용이. 좀 점수 높았던 사람들 거 기준으로? 그래서 점수 높았던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면은 높은 점수 코드 분석했던 내용 기준으로 2개만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할까요? 그냥 아예 하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오, 좀 간단하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세하게로 의미가- 바꿔드릴게요.
자세하게가 아니라 이게 간단하게 하면은 약간 수박 겉핥기를 너무 정성껏 하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3명이 발표를 해야 돼요, 상원님. 20분 안에. 네. 그래서 아마 한 명당 7분 정도 아마 시간일 텐데 네. 괜찮을까요? 그 안에?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7분 안에 하나 하기도 좀 빠듯할 것 같아서. 그쵸. 네. 근데 그러면은 2개 하는 그냥 거는 좀 네. 그럼 아예 너무 하나를 조금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그렇게 뭐 해도 되고요. 아니면 흐름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성과 발표 느낌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건. 그렇죠. 음. 음, 방향성이 지금 뭐 ITM 분들도 다 오실 거고 하는데 이게 저희는 이렇게 공부했어요인지 아니면 저희가 공부한 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인지 잘 맞아요. 어느 쪽이에요, 지인님? 모르겠거든요. 그 원래 약간 콩쿨이 콘텐츠 형식으로 저희가 뭐 그 세란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콘텐츠 형식으로 이론 설명을 해도 되고 뭐 논문 리뷰를 하고 해석하는 형식으로 해도 되고 좀 자유롭게 하자는 얘기로 나왔는데 사실상 이론 발표가 맞죠. 이론 발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공부했어 말고. 그러면 오늘처럼 공부한 거 설명하는 식으로 가야겠네요. 네, 확실히. 맞아요. 네. 그럼 데이콘 스터디도 약간 무언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네요. 얘도. 아니면 좀 아니면 집중을 아니면은 데이콘 그 막 약간 대회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파생 변수 저번처럼 좀 만들고 뭐 1등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처음에 대회 분석했던 것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요? 파생 대회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혹시? 파생 네, 변수요. 파생 변수. 아, 막 그런 네. 거 추가했던 것처럼 저희 그런 1등 네. 1등 분석했던 것처럼. 이게 아,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저희 신용카드 했던 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전략 분석을 많이들 하셨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따다닥 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기초 스터디, 시계열 스터디, 데이콘 스터디가 근데 이게 5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다 약간 다루면 너무 분산된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냥 현황 발표였으면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데이콘을 데이콘 근데 좀 많긴 하네요. 설명할 게. 아예 데이콘을 할 거면은 데이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네. 이게 너무 세 개 하면은 그쵸. 예. 네. 그럼 일단 데이콘 조금만 뒤로 뭐 LSTV에 나오는 거죠? 죄송해요. 제 거군요. 어우야. 발동 그대로. 컨트롤 Z로 복구하십시오.
LSTM 또 나왔는데요. 저희 죄송해요. 팀으로 말을 안 듣네요. 그 잘못 저장된 거 아닌가요? 아닌가? 데이톤 근데 만약에 이론 지인이 말씀드린 이론 설명이 좀 주된 파트면은 데이콘만 설명하는 거는 조금 방향성이 틀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논문 아니면은 리뷰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맞아요. 논문 그렇게 리뷰랑 네. 그렇게 이것도 생각할 어쨌든 수도 간에 있겠네요. 네. 솔루션이니까요. 논문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특정 분야에 특화시켜서 이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처음이니까 저희 이론 발표를 하고 다음에 콩쿠르 있을 때는 데이콘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제가 그냥 그러면 상 예. 네. 그렇게 하면 상원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의견이긴 한데 하하하. 안 돼. 예, 뭐 발표할 예, 아닙니다. 네. 발표를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조금 걱정이 되네요. 허허. 대회 준비하는 방법을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뭔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대회 입문자용 가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1등 전략도 같이 소개를 하며 이런 아이디어들을 쓰면 1등을 하더라. 뭐 이런 이렇게 해서 돈을 타자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 것도 좀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분석도 많이 해보고 연륜이 쌓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열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론만 좀 설명하는 걸로 할까요? 네, 이론하고 네. 그냥 처음에 저희 이런 공부하고 있다 아주 짧게 한 2분 정도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대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상원이 발표는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하하하하. 어차피 차례가 미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네요.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인 건가요? 약간? 예. 이번에 안 하니까 약간 다음에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저희도 언젠가 다 돌아가면서 이게 할 그거니까 그렇긴 하죠. 어차피 일단 이 아이디어 자체는 킵을 해놓고 여러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대회 나가는 거 어떠냐고 하셨을 때 이제 제가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안을 조금 준비를 하면은 저희가 약간 직접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안을 간다고 하면은 아예 데이콘 하나를 참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가서 이게 막 엄청 성과를 내지 않아도 뭐 베이스라인은 어떤 식으로 뭐 구성이 돼 있다던가 여기에서 어떤 그 인사이트들을 솔루션에서 얻어서 뭐 했는데 뭐 성적이 뭐 좋게 됐다던가 이런 것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막 엄청 혁신적인 그런 거를 막 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배웠던 거 그냥 적용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좀 더 강한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막 부담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저번에도 혜리님이 한번 그 미니 책을 대회 하나 만들어 주셔서 다 같이 한번 내고 스코어도 매겨봤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대회 하나를 참석해서 그렇게 상원님 말하신 대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쿠르 발표까지 딱 이어지는 상원님이 딱 좋은 발표해 거 주시고
좋습니다. 아, 발표는 제가 하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좋습니다. 이하는 목차까지. 그래서 당장 이번에는 1안으로 가는 거죠? 네. 얘를 직접 참여해보고. 오. 옆에서 낙서를. 낙서하고 새 계세요? 저거. 그래서 이거 누가 그렸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뭐야? 누구죠? 약간 느낌이 느낌이 잠깐만 아니에요. 잠깐 헷갈리네요. 살짝. 저 왼쪽에 봤던 거 저거 그 수련 그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저 고1 때 시험지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제가 고1 때 많이 했던 거. 저기서 이제 막 넓이 구하는 거. 진짜 네, 맞아요. 맨 몇 안쪽에 개만 있는 딱 삼각형과 색칠해가지고. 예. 맨 바깥쪽에 원의 넓이의 비율을 구하시고 뭐 이런. 언제 이렇게 모자까지 생겼담? 그러면 이론 발표를 할 거라고 해도 뭔가 좀 저희가 간추려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계열 내용은 잠깐만 지금 한번 살짝 적어볼까요? 개념? 간단하게 아리마 모델 정도만 모델.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리마 모델의 소개. 간단히 이거를 그 책에 있는 수식까지 들어가면 이제 안 되죠. 네, 아이템 수식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내용으로만 넣고 그냥 설명을 네. 생략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정도? 그리고 아리마 모델의 사용 예시였구나? 사용 예시나 왜 써야 되는지. 사용 이유와 활용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네 파트로? 그 4번이 제가 어제 했던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거로 약간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근데 조금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간단하게요. 어제 그 약간 그 가설 검정 거기로 한번 넘어가면은 예. 쉽지 않죠 거기. 아마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님 근데 제가 저는 이걸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좀 제가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성이 없는 분으로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저는 있잖아요. 완전 어제. 생 민간인 입장으로서 예.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이해는 했다고 말은 했는데요. 제 뇌로 진짜 이해를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값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구나.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더 막 가능성에 뭐 힘을 준다라든가 얘가 그럴 가능성에 조금 더 가깝다. 거기에 의견을 실어준다. 그 파트부터 살짝 그 신뢰 구간 그쪽이요. 예. 그러니까 제 그게 생각에는 진짜... 상호님은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제 뇌가 부하를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거 제가 그러면은
그거 한번 제가 어떻게든 풀어볼게요 그러면. 띵. 아,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런 거 했다라고 소개하는 거니까 뭐 네. 그리고 제 생각에 분들이 전부 다 저희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훨씬. 그렇죠. 그 저번에 발표하신 거 보니까 너무 장난 아니시던데. 예,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네. 내가 I팀인 거 아닌가 약간? 아, 근데 저 약간 그런 생각 약간 좀 들어요. 약간 A팀이랑 I팀이랑 차이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사실 전 저는 I팀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I팀하고 A팀의 수준 차라기보다는 배우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배운다 정도가? 그렇죠. 그쵸, 저는 그 정도. 딥러닝 분야 잘 모르거든요. 그쵸, 약간 딥러닝 머신러닝은 어렵죠. 이제 머신러닝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잠깐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를 또 발표자를 한 명 정할까요? 그러면 여기도? 이거는 그냥 짧게 몇 마디 하는 거라서. 아 그럼 네. 1분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다른 분들 발표 시간을 조금 슬라이드 하나. 늘려드리는 걸로 하고. 단 하나. 에코인가요 저거? 아 그쵸. 기초 스터디에서 시계열로 뭔가 넘어가는 게 미끄러울까 하는 걱정도 좀 있으면. 근데 저희가 진짜 저렇게 한 거라서 네. 아닌 거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희 이렇게 어려운 거 해요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캔버스에 되게 재밌게 그리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도대체 누구예요? 이 깜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뭔가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이 인간. 내 생각엔 말 안 하는 사람들 중 하나야. 아 가능성 있어. 그냥 뭐 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진짜 정직하게 리본하고 단추만 그렸어요. 저 어떻게 그리는지도 몰라요. 지금 약간 제가 들은 생각인데 리본에 대한 묘한 집착이 있으시네요. 약간. 저요? 네. 그래요? 아니 언제 또 그랬죠? 지금 캐릭터도 약간 리본 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진짜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의식하진 않았지만. 뭐 약간 무의식적인 약간 패턴을 건지하신 거 아닌가요? 오. 옆에서는 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 어이없다. 휴먼 머신러닝. 오, 휴먼 러닝이군요. 머신이 아니니까. 패턴 학습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 되게 보이세요? 지금 카카오톡에 올리긴 했는데 이쪽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 이렇게 그려. 잠깐만. 저 아직까지 녹화하고 있었어요.